제게 주어진 시간이 25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논의할 내용이 적지는 않아서 가능한 좀 요약해서 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해서 그냥 원고를 띄우고선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권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된 국내 정책 포럼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진일보한 그 정책 담론으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가졌던 전통적인 담론이나 전통적인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성 추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의 논의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그 정책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 이제 대면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위상 변화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에 그 한국의 콘텐츠 산업 중에서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이 플랫폼 독점이나 콘텐츠 독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플랫폼에 관련된 일반적인 생각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SNS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를 보통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미디어 플랫폼의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비가시적인 그런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플랫폼 제국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 플랫폼 제국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쓴 건 아니고 스콧 갤러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플랫폼 제국주의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에서의 미디어의 제국주의화하고 어떤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지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근데 유튜브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먼저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많은 전 세계가 이제 산업과 경제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많죠. 특히 요식업이나 관광업이나 이런 공연예술 분야,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상황과 더불어서 굉장히 또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 서비스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아시겠지만 인터넷 쇼핑이나 SNS 플랫폼 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 이렇게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매출도 높고 또 주식 가치도 높아지는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카카오의 오늘 카카오 토론자가 나오시긴 했지만, 이제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1분기 매출이 8,599억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21.7%가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736억으로 전년 대비로 165.7%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 회사인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1사분기에 7,311억, 영업이익이 2,414억으로 해서 전년 대비 104%, 204%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택 시대에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SNS를 사용하는 빈도수 높아지게 되고, 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수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엔터 기업인 CJ 엔터테인먼트 E&M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보다는 한 5.7%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감소가 됐지만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극장이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CJ E&M이 갖고 있는 기업의 매출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비대면 분야의 그 CJ E&M의 사업들이 크게 선전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화부가 판권 매출이 전년 대비보다 111%가 증가를 했고요. 티빙 유료 가입자 수가 79%, 음반 매출 수익이 47%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비대면 분야에서 필요한 엔터 산업들의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뭐 꼭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차지하는 일상 문화의 영향력은 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 오늘 또 이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뭐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우리 문화 일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 산업 전체로 좀 이제 좀 눈을 돌려서 좀 상황을 좀 파악해 보면, 이 콘텐츠 산업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몇몇 소수의 이제 그 기업들의 독점적인 비율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 산업 분야를 놓고 보면은요. 옛날에 4대 연예기획사, 옛날에는 연예기획사는 3대 기업이었죠. SM, YG, JYP인데 거기다 뭐 FNC 정도 그거 됐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BTS 때문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대 엔터사로 올라갔습니다. 매출액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총 1조 6천억 정도, 6,6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SM이 6,500억이고 빅히트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매출액이 낮았는데 BTS의 선전으로 5,8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의 전적인 90% 이상이 다 BTS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YG 엔터테인먼트가 2,600억, JYP가 1,500억에서 전체 우리나라 엔터 시장의 그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 4대 대형 연예기획사의 매출로 잡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음반 시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매년 그래도 1,000장 이상의 음반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돌이 매년 내는 음반은 전체 매 음반의 한 5%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들이 방송이나 이제 음원 수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음원 사재기 문제, 그리고 또 올해 작년에 이제 그 각종 그 이제 그 케이블이나 아니면 종편에서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쓰는 음원 수익이 비습니다. 음원 수입이 제대로 분배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JTBC의 슈가맨 2 같은 경우에 이제 음원 분배상의 문제가 야기돼서 이제 JTBC 회사 자체가 사과를 하는 그런 물론 이제 해결은 상당히 이제 신속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같은 걸 보면 그 역시 아이돌 중심의 방송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2010년 이후에 아이돌 그룹들이 총 252팀이 데뷔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건 정확한 수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제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제가 일일이 숫자를 다 셌거든요. 그랬더니 한 250팀 이상이 데뷔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팀들, 여기 아마 매년마다 데뷔하는 팀 중에서 살아남은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팀들이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팀은 몇 명 안 되고요. 또 케이블 TV나 이런 각종 그 TV에서 아이돌들이 이제 독점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CJ의 방송 엔터사에서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2017년 기준으로 게임 매출액이 13조 1천억 원인데 수출은 5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어떤 점에서는 우리 엔터 산업 중에서 이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수출만 놓고 보면은 거의 게임이 거의 압도적으로 수출액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3대 메이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의 매출액이 전체 따져 보니까 6조 4,800억쯤 됩니다. 전체 매출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게임 유통사와 이제 게임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넥슨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퍼블리싱으로 이제 수익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중소 게임 회사가 게임을 개발하면 그거를 사들여서 플랫폼 서비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수익의 분배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1페이지에 표로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이렇게 놓고 보면 유통 분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창작자들이 만드는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이제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플랫폼에 서비스하지 않으면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제는 어떤 점에서 그 콘텐츠 기업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콘텐츠 기업으로 보기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퍼블리싱,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문화 콘텐츠 공정상생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유통 불공정에 관한 그걸 해소하는 그런 법률안 같은 경우들이 21대 국회 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 플랫폼의 지배적인 프레임과 그 자본의 성격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기업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콘텐츠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쪽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어떤 유형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 시장의 지배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그 플랫폼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를 이제 정리한 걸 표로 제가 12페이지에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외형과 역할로 나누고 또 구분으로 봤을 때 외형 분야에는 현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이게 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현실에서 그 플랫폼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이나 이런 부동산 중개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하드웨어는 이제 CPU라든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솔 게임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뭐 알다시피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계 이런 것들 이른바 OS 체계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인터넷 서비스는 뭐 알다시피 네이버, 다음부터 해서 구글, 페이스북 등등의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SNS를 포함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건데 실제로 이제 기반형, 매개형, 복합형을 놓고 보면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CPU,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기반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기업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콘텐츠들이 유통하고 매개하는데 들어가는 기술적 기반을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독점체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게임의 매출이 100이면 구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무조건 30%가 다 서비스 콘텐츠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매개형은 SNS가 주도이겠죠.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11번가 G마켓 같은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복합형은 이런 기반형 플랫폼과 매개형 플랫폼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플랫폼의 구분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우리 일상 속에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없는 미디어 플랫폼 없는 혹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없는 우리 일상생활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되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다 핸드폰 갖고 계실 텐데 핸드폰 하루만 못 쓰게 만들면 아마 한 반은 미쳐서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다만 여기 한 3시간만 사실 핸드폰 못 쓰게 해도 아마 굉장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종속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시장의 인프라와 콘텐츠와 하드웨어의 일상의 전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키워드가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플랫폼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플랫폼 자본과 관련해서 운영 체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플랫폼의 권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나라 거의 컴퓨터 쓰시는 노트북이나 PC 컴퓨터 쓰시는 거의 모든 한 90% 이상이 다 이 운영 체계를 쓰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런 플랫폼의 이 자본은 결국 우리 일상을 지배하면서 일종의 메타 권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제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플랫폼 자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이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항해서 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플랫폼 시장과 같이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점에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공유 문화로서의 플랫폼에 거의 매개하는 어떤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본이 있으면 그 플랫폼 자본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을 즐겁게 하고 또 의사소통도 하고 뭐 카카오톡을 날리고 페북에 글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플랫폼 자본하고는 동떨어져서 우리가 만든 스스로 유저가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개인의 어떤 그 해방인가 아니면 플랫폼의 예속인가 하는 논쟁이 상당히 불가피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튜브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할 생각을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유 문화로서의 플랫폼인데요. 오늘 이제 이광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 공유 플랫폼, 커먼스로서의 플랫폼을 이제 기존의 이제 독점적인 그 플랫폼 자본에 대항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이제 유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의 중요한 어떤 점이 이거는 또 문화 운동의 또 중요한 그 실천 의제가 돼버렸습니다. 플랫폼 제국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플랫폼 제국을 얘기하려면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플랫폼 혹은 제국주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미디어는 사실은 이제 제국의 선전선동 또 제국의 그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많이 썼죠. 뭐 1930년대에 그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 미디어 그 일제 제국주의가 이제 경호관을 통해서 문화적 검열을 했었던 사례들이 대표적인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제국의 언어를 가리키고 제국의 문학과 예술을 가리키면서 식민지 주체들을 이제 제국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제국주의의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 제국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13페이지에 중간에 패러그래프를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국주의는 미디어를 정치에 이용하지만 제국은 미디어를 자본에 이용한다. 제국주의 시대 미디어는 정치와 이념을 중시하지만 제국의 미디어는 경제와 노동을 중시한다. 전자는 미디어의 언어적 기능을 중시하지만 후자는 미디어의 논리적 기능을 중시한다. 전자에서 미디어가 교육과 훈육을 위한 텍스트의 기능을 했다면 후자에서 미디어는 전지구적 이용자들을 흡수하는 플랫폼 기능을 한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제국주의 시대의 미디어와 그 플랫폼 제국 혹은 제국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적 혼종화인데요. 제국주의 시대의 미디어는 사실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전달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국의 플랫폼, 제국의 미디어는 문화적 혼종화를 낳게 됩니다. 유저의 자율성도 보장되고 유저가 자유롭게 자신의 콘텐츠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제국을 비판할 수도 있겠고요. 자신의 어떤 로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는 일종의 뭔가 저항의 플랫폼 혹은 자유의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지배적 플랫폼의 운영 수단과 그 자본의 축적의 과정을 놓고 보면 이 역시도 완전한 그 유저들의 자유로운 놀이의 공간으로 볼 수 없는 지점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제국주의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플랫폼 자본 혹은 플랫폼 제국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플랫폼과 플랫폼의 제국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고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튜브 사례인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뭐 안 쓰는 사람이 없고 또 안 즐기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굉장히 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그 2019년 4월 20일자에 W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패션 잡지가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현재 유튜브에 개설된 채널 수가 2,400만 개에 이르고요. 전 세계인들이 하루에 유튜브에 머무른 시간이 하루에 한 10억 시간 된다고 합니다.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고 한 달에 총 19억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유튜브는 61개국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제국이라 할 만하죠. 예. 그 유튜브를 만들게 된 배경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유튜브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개인의 자유로운 영토냐, 아니면은 플랫폼 제국의 노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논쟁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는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또 그게 좀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되면 돈까지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플랫폼이자 또 자기중심적인 플랫폼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 파생 상품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일종의 이제 돈을 버는 수익의 창구 역할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프로슈머로서의 가장 적합한 미디어가 유튜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미워하지 말자. 유튜브는 우리의 놀이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사실대로 많은 유튜브 사례를 통해서 뭐 언어가 막혀 있었던 제3세계의 많은 그 민주적 의사 결정들이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국의 플랫폼 제국의 일종의 이제 그 종속의 기관으로 공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제문 17페이지에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튜브가 그렇게 개인의 콘텐츠 자율성을 보장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제국의 플랫폼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만들어준 일반의 기적적인 사례들이 있죠. 뭐 방망래 할머니가 우리나라 대표적일 텐데요. 어떤 점에서 유튜브의 절대 권력의 힘을 증명하는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가 없었다면 과연 방망래 할머니가 그만큼 인기를 끌 수 있겠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 거꾸로 해보게 되고요. 제3세계 저항의 동영상들이 있죠. 유튜브 안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순간 사실 유튜브의 플랫폼의 안에서는 문화 콘텐츠의 자산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일반인이 구루가 되고 놀이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며 놀이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며 저항의 상품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플랫폼 제국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튜브 안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동영상은 훈육되지는 않겠지만 통제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테크놀로지는 유튜브 운영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제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문화 다양성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문화적 미국화의 진화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미국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거대하고 강력한 플랫폼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그것은 미국의 음악, 영화, 패스트푸드, 라이프 스타일의 전지구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지구상의 모든 콘텐츠들을 다 유튜브로 수렴하는 것들이야말로 문화적 미국화의 진화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제3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유튜브 안에서 이걸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것의 시장, 운영, 독점의 주인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저는 사실은 뭐 반제국주의자도 아니고 내셔널리스트도 아닌데 저는 학교 다닐 때 PD였습니다. NL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최근에 상당히 심하게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불공정 해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제가 됐고, 이 문화부의 어쨌든 문화 정책의 의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다뤄야 될 문제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문제가 좀 정말 문제적이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콘텐츠 산업이요, 2005년에 57조였어요. 근데 2015년에 100조 원으로 2배가 증가한다. 10년 만에 2배가 증가하는데요. 2017년에 콘텐츠 백서에 따른 113조 원을 달성했고요. 2019년에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58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한국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커지면서 이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 구조와 제작자, 배급자, 창작자 간의 경제적 분배의 정의가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중에서 유통 독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유통 문제의 핵심은 미디어 플랫폼에 있죠. 이 미디어 플랫폼의 유통 독점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분배하고 감성적으로 분할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개인의 판단에, 선택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플랫폼이 독점되는 건 그만큼 유저들이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호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그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특정한 한 기업이나 특정한 한 플랫폼에 독점화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사실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단장으로 참여했었던 문화비전 2030 사람 있는 문화와 관련해서 의제 제 기억으로 하면 5번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 다양성 보호 확산이 의제 5번일 겁니다. 아니 의제 4번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거기에 이제 콘텐츠 유통 불공정 개선을 위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이라는 법률안 제정 같은 경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영화 분야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영화 산업하고 극장 상영업과 배급업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CJ 엔터테인먼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과거의 파라마운트 회사처럼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제 제작과 배급업과 관련한 극장의 수익과 이제 그 제작자의 수입을 차등화하는 슬라이딩 부율제 도입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쿼터제도 필요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화 산업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이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영화 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이거를 너무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통 불공정 개선과 감시를 위한 제도화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이게 과연 규제 정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양성 정책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논쟁거리입니다. 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했을 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시장 중심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식의 그 자율적 흐름을 일정하게 제재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문화 정책에 있어서 과연 이제 우리 시대에 걸맞는 거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안 되면은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에서는 한국이 그만큼 그 팬데믹 상황에서 잘 방어했었던 거는 일정하게 시민적 활동을 일부 통제하면서 또 일부 자유를 주는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잘 방어하지 않았나 싶는 점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독점적인 독점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활동의 자유, 콘텐츠의 업로드의 자유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조절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그 참고 문화비전 2030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미디어 플랫폼의 독점과 제국화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유네스코 협약 정신을 위협한 요소입니다. 물론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민주주의의 플랫폼의 장을 열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플랫폼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확산하는 문화자본의 논리는 그다지 순수하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작물들을 플랫폼 서비스에 연결하면서 받아가는 비율이 너무 많고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 거래의 방식들은 전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업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영어와 운영 체계를 독점하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그러한 역량이 없는 국가들의 네티즌들은 자신들 크고 작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콘텐츠들을 헌납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콘텐츠가 표현되고 생산되는 방식은 다양할지 몰라도 그것이 유통되고 관리되는 방식은 독점적이고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